부모님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재수반 관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학생들한테는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학원에 이제 재수생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고 사실 못 봤을 수도 있고 대학을 이미 걸어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걸어놓은 대학이 그 친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이지. 뭐 재학생 눈에서는 충분히 내가 진학을 할 거야 하는 대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재수학원에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죠. 그냥 단순하게 너네는 뭐 이 학과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왜? 이미 그 붙었던 애의 생기부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일반적인 입시 컨설턴트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화불이 좀 명확해요. 명확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이 동네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 정보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 일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제 학생들,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부모님이 오시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게, 그러니까 저를 만나지 않게, 저를 전략 담임으로 만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시려고 사실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회를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게 할 것인가,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말씀드릴 건데, 요거 준비하실 때 제일 필요한 거, 부모님들이 약간 상상의 나라를 펼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애가 고대 가고 싶어 합니다. 고대 뭐 무슨 과로 할까요? 고대 뭐 한 경영학과 가고 싶다고 하죠. 우리 아이가 고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원서를 낼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고대 경영학과에서 학생을 뽑는 사람이라면 우리 애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물론 그냥 우리 애라고 생각하면 다 뽑아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뽑을 것인가, 그걸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대는 이런 학생들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학생임이 비춰져야지 뽑힌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장을 넘어가면요, 이게 고대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재를 만들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글씨가 작게 써져 있어서 위에 좀 썼어요. 공유 가치를 만드는 공감형 인재, 기본에 충실한 창의 융합형 인재, 세계와 소통하는 동양 인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학생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공유를 만드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공유 가치를 뽑는다, 만든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공유 가치라는 게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돕고 싶다 해서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얘네가 원하는 거는, 그래, 네가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도우면서도 경제적으로라도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그냥 기부만 하는 거는 돈 많이 벌면 기부할 수 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런 애들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는 뭐겠어요? 너 우리 학교 와서 수업 들을 수 있겠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학교 성적을 보고 증명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가 우리 학교로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소통하는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성적 다 좋아. 그리고 내가 이공계를 지원할 건데, 만약에 영어 성적만 낮다, 지원을 했을 때 안 뽑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다른 가치를 더 확실히 충족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은 가져가야겠죠. 영어 성적만 안 좋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대만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이제 어머님들이 대학 가실 때나, 혹은 제가 대학을 갈 때에는 이런 것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죠. 네, 안 봤죠. 왜? 이런 거는 공부 잘하는 애, 수능 잘 보는 애가 알아서 잘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인재상들을 뽑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뽑아야겠다. 이게 일단 학종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교과 전형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그럼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자, 이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아이가 어떤 학생이어야겠어요? 그렇죠. 성실해야죠. 예, 일단 뭐 학업적으로 내가 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성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실함이 있다면 생각하는 거는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죠. 예, 그게 이제 교과를 뽑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성실한 거 당연히 학교 생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들을 보여줘. 그리고 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 우린 그걸 볼 거야. 하는 게 종합 전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가지고 이런 거를 뽑을 거야 하는 건 논술 전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뽑고 싶어하는 인재가 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적으로 증명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인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보고 뽑을 거냐, 아니면은 뭐 사고나 논리력을 볼 거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뽑는 거라는 거를 먼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고1 어머님들이 만나요? 고1 어머님 혹시 계신가요? 세 분이시고, 그럼 고2 어머니 세 분이시고, 고1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고 성적표가 다 나왔잖아요. 정시 파이터 되겠다는 얘기 안 하던가요? 엄마, 난 이제부터 정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고2 어머님들 한 번씩 다 들으셨을 것 같고, 네, 그 얘기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 관련된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정시가 더 힘든 길이죠. 네, 정시가 더 힘든 길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내신 공부하면서, 이거는 고2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수능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수능은 시험 범위가 있어요. 과목이 다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은 대부분 고2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2 때 내신 공부가 이거 감사합니다. 네, 고2 때 내신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수능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정시를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2 때 공부했던 거 고3 때 또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고 내신이 성적이 막 학교가 엄청 빡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신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고1 때 너무 좀 안 좋았어.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시로 간다. 이게 아니라요. 고2 때 네가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내신 공부는 빡세게 해야 돼. 왜? 그게 수능의 개념이니까. 예. 수원, 수투,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기하나 뭐 미적 확통 중에 하나 더 할 거고요. 수원, 수투만 하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수학 시험 범위 자체가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다 고2 때 배워요. 물론 고1 때 과목이 연결이 되기는 하죠. 근데 고2 때 배웠던 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영어 시험 범위가 영어 1, 2라고 돼 있어요. 이거 다 웬만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탐구도 처음으로 나눠가지고 고2 때 배우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물론 2를 선택하고 과학에서 2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1 과목 가지고 수능을 볼 거란 말이죠. 1은 전부 다 언제 배워요? 예, 고2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2 때의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수능하고도 많이 직결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물론 애들은 엄마가 뭐라 이러겠지만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이걸 알고 고2 때 그러니까 성적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내신에 나오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두자. 네가 이게 개념적으로 돼 있어야지 고3 때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금방 오른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시 공부한다고 하는 아이들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죠? 내신 기간이 되면 갑자기 놉니다. 남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놀고 있어요. 너는 내신 공부하는 대신 정시 공부하려고 정시 파이터가 된다는 거 아니었어? 애들 다 내신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정시 공부해 이러면서 정시 학원도 해 막 이러면서 내신 대비하니까 정시를 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가볍게 지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다가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얘기가 조금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3개 전형으로 수시 전형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그다음 대학별고사 면접 보는 데도 있고요, 안 보는 데도 있고요. 네, 저런 식으로 뽑는 거고, 중요한 건 교과에서는 어떤 걸 볼 거냐, 성적을 왜 보냐, 그럼 수능 출제라고 하는 건 왜 있느냐, 그 학교마다 왜 그런 기준들이 따로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비교과, 대학별고사, 수능, 그러니까 수능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보지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다음 논술 수능, 그 다음에 내신 보는 학교가 있는데 논술은 해가 지나면서 좀 줄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경우에 고가 새로운 논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명대도 새로운 논술을 만들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인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최저 보고 그리고 교과를 반영 안 하는 학교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논술만으로도 충분히 학생을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좀 쌓였는지 그래 우리는 이제 굳이 교과는 안 볼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저 위에 있는데 내 성적이 이만큼이야. 근데 정시로 가기 좀 애매해. 정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다 논술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거 외에도 뭐 실기 전형이나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실기라든지 아니면 뭐 특기자 전형이라든지가 있긴 한데 너무 이렇게 좀 적고요. 일단 뽑는 인원이. 그다음에 뭐 실기고사도 얘네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교과 대신 그냥 실기 성적 거기에 플러스 교과가 들어가든지 뭐 서류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는 요 전형에선 이런 애를 뽑을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학은 상위 이게 뭐야 15개 대학인데요. 대부분 뭘로 뽑습니까? 종합이 많죠. 정시 40%를 정부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40%로 늘리고 있습니다만 그럼 40, 40으로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종합으로 많이 뽑을까요? 아까 말한 인재상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인재상을 제대로 반영해서 뽑을 수 있는 건 사실 종합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 사실 이제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수의 진이죠. 예, 뒤로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재수를 한다 치더라도 학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학종으로 뽑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 자체가 바뀔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학이 인재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는 학종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교과나 논술을 줄이면 줄였지 학종을 줄일 수는 없어요. 왜? 이미 성적으로 뽑는 건 수능으로 정시 40% 강제를 당해서 정시로 뽑는 걸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정시 성적으로도 어차피 사고력은 측정할 수 있죠. 꼭 논술로만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수능도 사고력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도 학교마다 다 다른 것도 분명히 대학들도 다 알고 있고 물론 거기에서 성실성을 뽑는데 뭐 학종을 쓰는 애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큰 대학들 이제 상위권 학교에서는 사실상 종합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위권 학교들을 생각할 거야 라고 하면은 학종을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약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린 걸 바탕으로 부모님들이 해보시고 안 되면은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길을 찾으셔야겠죠. 뒤를 보시면은 자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몇 가지만 넣었습니다. 아까 교과 전형 뭘로 보면 되겠어요? 교과 성적을 보고 그다음 수능 최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이나 뭐 다른 기록. 근데 면접이나 이런 것보다 상위권 대학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요건데요. 고대 보시면 서류 20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종합전형 아니면 교과전형은 서류를 안 본다라는 게 좀 옛말이 되고 있어요. 20%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정의 자체가 교과 내신으로 50% 이상 반영하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을 서류로 해도 교과 전형이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서류를 합니다. 그냥 내신만 막 무작정 높여놓을 거야. 점수만 높일 거야. 이제 그게 좀 안 통하죠. 물론 통할 수는 있어요. 어떤 점에서 통하냐면 교과가 80이잖아요. 제가 1.0을 내신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신이 1.0이면은 뭐 웬만한 대학 다 쓰겠죠. 1.0보다 더 낮을 수는 없으니까. 1이 최고니까. 근데 내가 1.0을 받고 뭐 성대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서류가 빈약해도 붙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류가 빈약해서 붙는다 이게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신이 1.0인 애가 조금 뭐 서류가 빈약해요. 근데 성대에서 정성평가 20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신에서 1점을 받은 아이와 1.2를 받은 아이가 있는데 1.2를 받은 아이가 만약에 생기부가 둘이 생기부가 똑같아요. 그럼 1.0 뽑는 게 맞잖아요. 근데 1.2 받은 애가 생기부가 훨씬 좋아요. 그 0.2를 상쇄시킬 만큼 좋아요. 그러면은 성대는 누굴 뽑겠어요? 1.2의 학생을 뽑겠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성대 출신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대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욕을 안 먹는 거거든요. 1.2, 1.0이든 1.2든 다 뽑겠죠. 되면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상대적인 기준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따가 종합전형 얘기하면 종합전형 막 깜깜이 전형이야.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 1.0 받은 애는 붙었는데 떨어졌는데 2.0 붙은 애가 붙었어. 막 이렇게 나 얘기들이 막 돈단 말이에요. 돌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상대적인 평가에서 서류는 얘가 더 높게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1.0의 아이가 서류 점수가 더 낮았을 거예요. 그거를 다 더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1.0인 애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합격도 5명 뽑았는데 5명이 다 얘보다 그 점수가 높았던 애들이야.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라는 걸 이해하셔야지 이게 깜깜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혹시 선덕고 혹시 있으신가요? 선덕 있으시군요. 선덕고 남학교의 자사고잖아요. 선덕고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이거 좀 부모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선덕고 남자애들을 보면요. 수학 바보입니다. 수학만 엄청 해요. 예, 국어, 영어 어렵게 영어 특히 어렵게 나오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선덕고에서 수학도 뭐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바보냐 그런 아이와 그 수학 바보들끼리의 경쟁에서 잘해요. 뭐 한 2등 정도 했어. 2등 정도 한 애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영어까지 부각을 드러내는 친구랑 예를 들어서 같이 고대에 썼다. 그럼 아까 고대에 글로벌 인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수학이 조금 더 점수가 높다고 수학 잘 나온 애를 뽑을까요? 아니면 영어 점수까지 높은 애를 뽑을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로직을 조금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뭐 아까 말한 대로 연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연대는 어떤 인재상이지? 나라면 연대의 이름을 밝혀줄 수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대학도. 나라면 우리 애를 연대에 붙여줄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어떤 점이 잘났고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을 이렇게 학교에 부각시켜 주면은 연대에서도 날 뽑아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서류들이 계속 조금씩 붙고 있다는 거. 요거는 매년 바뀌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이걸 막 지금 찍어가지고 보시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고2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그 아이가 갈 대학 시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거를 좀 보셔가지고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때 확인을 하시는 거고 고1 어머님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 뭐 추세가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는 거지 뭐 지금 교과 22때 이거 뭐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년까지는 결정돼 있고요. 내후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추세 정도만 좀 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보시면 지금 다 서류 보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학종청 이거예요. 1초 우선인 건 맞는데 우리는 그 교과 성적 외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얼마 되는지 파악할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어떤 전공에 맞는 활동들을 막 몰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 자체에 충실할 필요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종으로 붙은 애들을 가만히 보고 이제 그 친구들 인터뷰를 해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학종으로 좋은 대학 붙은 애들의 공통점은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업을 진행했든 진행하지 않던, 물론 선생님들끼리도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 학생 이름, 얼굴 다 알아요. 그만큼 학교 생활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무실도 많이 들락들락 거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항상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싸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근데 막 성향이 내향적이야. 그러면은 학종이 될까요? 힘들죠. 냉정하게. 왜? 외향적인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전형이 종합종 중 하나일까? 근데 불가능하냐?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럼 내향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죠.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연구하는 기관이죠. 내가 깊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친구들하고 꼭 이렇게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뭐 어떤 소설을 읽었어. 교과서에서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이 주인공의 처지가 나랑 너무 동질감이 느껴져가지고 그 주인공, 그 작가의 배경을 찾아보고 이 주인공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막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해 하려고 해보고, 내향적인 친구들이 이제 고에 파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부의 기록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냥 그렇게만 돼도 선생님들이 다 안다는 거죠. 아, 얘는 이런 애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학종에서 대학을 붙으려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앞에서 설명을 잠깐 빼먹은 게, 이거 뒤로 가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교과평만 보는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얘네는 어떤 학교예요? 교과 100인 건 무슨 얘기예요? 내신 성적으로만 뽑겠다. 그 얘기는 이 학교들은 교과 전형을 어느 학교들,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겠어요? 많이 뽑히겠어요? 일반 교과 100인 학교들은. 왜? 아무래도 내가 내신을 한번 높여놓으면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게 어디예요? 일반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이런 데서는 교과 전형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걔네끼리 엎치락 뒤치락 하면은 전체적인 내신 점수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완하려고 하는 게 서류평가를 같이 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고고하게 이렇게 애들을 교과 전형,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으니까, 연대 고대가 제일 높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는 고고하게 우리는 내신만으로 뽑아도 좋은 학생들 뽑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대학들은 근데 뭐 고대가 밑은 아니지만 뭐 성대나 한양대는 확실히 미치죠. 제가 등급을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게 아니라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어쩔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애들은 뭐예요? 그럼 니네가 안 받는 자사고 애들도 우리 교과 전형으로 좀 받아올 거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인재들을 뽑을 거야, 우리 학교를 빛내줄 애들을 뽑을 거야, 이렇게만 끝나는 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더 좋은 아이들을 우리 학교를 이렇게 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두 교과 100 그리고 서류도 보는 학교들로 다 뽑고 남으면은 이제 면접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교과 성적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자, 교과 100이 만약에 같은 레벨의 학교라고 칩시다. 같은 학교 레벨이에요. 그러면 교과 100이 내신 성적을 제일 많이 보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더 붙겠죠. 상대적으로 서류나 면접이 있다면 똑같은 동급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입결하는 내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과 100보단 낮죠. 낮아 보이죠. 왜? 평가 요소가 따로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실 때 작년 입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막 이게 쓰시게 되실 건데, 입결을 보실 땐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영 방식도 다 다릅니다. 전과목을 다루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까지, 사회과학까지는 볼 거야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문과, 사회, 이과, 과학을 볼 거야 하는 학교도 있고요. 동국대는 좀 독특하게 저기 중에서 상위 10개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입교를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게 전체 내신을 평균을 보여주는 건지 상위 10개 과목을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건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통은 상위 10개 가지고 평균 내거든요. 그럼 동국대 정도까지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교과로 간다. 상위 10개 과목만 할 거야. 그럼 여기 국어 같은 경우에 한 학기 하나씩 정도씩 배우잖아요. 한두 개씩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학기 동안 하는 거니까 국어에서 뭐 5개, 영어에서 5개 이렇게 되든가. 수학 같은 경우도 뭐 2학년 돼서야 뭐 수원, 확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3학기에서 3개 정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목들을 다 더해서 거기서 상위 10개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학만 5개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수학만 잘하면. 그리고 다른 과목도 근데 하나 정도는 계속 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신을 이 10개, 상위 10개로만 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래도 1점대 후반이 나와야 돼요. 동국대 교과를 쓰려면. 그러니까 입결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쓰실 때에는 요거 확인, 교과를 쓸 때는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우리의 점수를 좀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작년 입결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좀 안정된 편이에요. 그 몇 년 전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다 달랐어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원이 적은 학교들이 불리하잖아요. 사실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인원이 적으면 1등급 받을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100명일 때는 1등급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근데 200명인 학교는 8명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시립대에서 무슨 얘기 어떻게 했었냐면 원점수 90점 이상은 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일 때 원점수 90점 이상은 1등급으로 쳐준다.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학교 경쟁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왜 시립대가 독보적인 위치의 학교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립대 쓸 바에 딴 데 쓸 거야 이러면서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왜냐면 부모님들도 만약에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면은 안 쓰실 거잖아요. 다른 학교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것도 있죠. 어쨌건 동국대는 요거는 좀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진로 선택 과목 왜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A, B, C로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직은 그게 뭐 있어봤자 기하 정도 아니면 사회문제 탐구, 과학문제 탐구 뭐 그 정도. 근데 걔네들도 이제 잘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는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냥 빼고 내신 등급제, 9등급제가 있는 거기에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것만 취급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바뀌고 있죠. 이건 왜 바뀌고 있을까요? 이거는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과목 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그리고 등급에 대한 표기가 달라졌을 때 우리가 과연 좋은 학생, 괜찮은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교과를 바탕으로 근데 진로도 이렇게 볼 거야 하면서 여기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공통하고 일반 선택 80%잖아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20%입니다. 그 얘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공통은 언제 다 배워요? 1학년 때 다 배웁니다. 일반 선택은 보통 2학년 때 합니다. 진로가 많은 건 3학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쟤는 3학년 성적을 조금 덜 보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에 가깝기도 하죠. 그냥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막 1학년 몇 퍼센트, 2학년 몇 퍼센트, 3학년 몇 퍼센트 이런 얘기도 막 많이 해요. 종합전형도 그렇게 반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종합전형은 그렇게 반영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거고요. 교과전형에서는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년 상관없이 100%라고 얘기합니다. 학년 상관없이 100%예요. 학년 상관없이 100%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봐도 이게 티가 다 사실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입시 전형을 보실 때 진로 과목은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작년에 수시를 지원했을 때 그럼 각 전형별로 대학 고등학교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연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교과 전형 보세요. 자사고, 외고, 예체능고 한 명씩 들어갔죠.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얘네 교과 100고잖아요. 교과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반대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사고에서 연대를 쓸 정도로 내신이 좋은 애가 왜 교과로 연대를 쓰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마 1.0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럼 자사고에서도 1.0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좀 안정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위에 의대라든지 그런 데를 좀 지원하기 위한 약간 그런 류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의대는 뭐 다 떨어졌든지 뭐 그렇게 된 거고, 연대를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을 한 거고, 예,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의대를 쓰긴 좀 어려울 것이고, 예. 나름 근데 높은 내신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썼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일반고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서울은 좀 얘기가 달라요, 사실. 이게 일반고라고 하는 게 지방까지 포함됐으니까 이게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서울은 어느 학군이든 내신 따기 쉽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뭐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거기다 여기는 또 학구열이 높은 동네잖아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1.0을 찍어본 친구가 쭉 유지되는 경우는 서울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사실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높은 학교들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제 학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학종은 지금 서류를 우리가 평가한다고 그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할까요? 사실 학교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검사를 하는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생각을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점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서류가 몇 점이 나올 건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은 조금 불안하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올해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야 돼. 얘가 내신이 어느 정도야. 이 정도인 거 보니까 어느 학교 교과 전형은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부투력량이 상당히 높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인원 변동이 크게 없다면. 상대평가니까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다른 학교의 변동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지만, 그 학교 지원하는 애들의 내신 성적은 사실 대부분 비슷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최저만 통과하게 된다면은 내가 붙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교과 전형을 조금 고려하긴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이라고 육론술, 뭐 아니면 학종 이제 이런 친구들도 많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교과를 어느 정도 한두 장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보시고, 그나마 우리 아이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곳은 찾아놓으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교과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 사실 이거 얘기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이미 대부분 아실 건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하는 거고요. 다 하는 건데 요새 조금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왜냐면 자소서가 없어진 지 2년 됐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 지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독서 목록 이제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얘기 쓰는 거 안 되죠. 진로에 관련된 거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 그거 아이가 기록할 수 없게 돼 있죠. 한 4년 전만 해도 아이랑 부모님의 그게 기록이 됐었지만, 그것도 뺐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참 봐야 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정량평가 내신 성적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전공과 교과 이수 뭐예요? 우리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내가 어딜 진학하고 싶어, 그럼 거기에 관련된 수업이 학교에서 열렸다면, 그리고 요새는 융합 클러스터 해가지고 학교끼리 융합해가지고 하는 수업들도 꽤 많잖아요. 그럼 들었냐라는 거죠. 왜냐면 대학에서는 고등학교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했던
뭐 어떤 행사라든지 그 학교에서 했던 어떤 교육 내용들이 있는 거를 다 받아봅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 경제 과목이 개설이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예, 다른 학교랑 영합 수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아리라도 만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게 목표과 이수 정도. 근데 그게 있죠. 수학이 1등급이 나오고 영어가 1등급이 나와요. 내신에서. 그런 친구와 근데 이제 경제 수업은 안 열려서 못 들었어요. 그런 친구와 그 다음에 경제 수업이 학교에서 열려서 들었고 등급은 안 좋게 나왔지만 뭐 잘했어요. 그런 친구와 그 다음에 그냥 뭐 동아리 같은 거 만들었어요. 경제 수업이 없어서. 근데 수학하고 영어 등급이 한 3등급이에요. 너무 차이를 크게 줬나요? 누구 뽑겠어요? 예, 그 영어 아니, 사실 수학 영어 1등급을 뽑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걸 더하는 거지 그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경제를 듣기 위해서 다른 학교도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서 뭐 수학이랑 영어가 안 나왔어요. 이거는 변명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로봇공학과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기 뭐 저 여학교에 남학생이 저 여학교에 뭐 이렇게 로봇 관련된 클러스터가 열린데 가서 수업 듣고 싶어. 오케이 듣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서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정서적 평가 뭐 그래서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경제 수업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클래스 수업을 들어갔어요. 아니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경제에 관심 있는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수학 수업에서 경제랑 연관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성적표를 아직 생기부 2학년은 혹시 생기부 떼보신 적 있으신가요? 2학년 부모님들? 아직 안 떼보셨죠? 예. 이제 1학년께 마감되는 게 원래 3월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마감해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게 3월이라서 아마 아직 거진 다 못 떼보셨을 거고 1학기까지가 8월 30일까지 제출이에요. 굉장히 좀 여유 있죠? 예, 그거 다 써질 때까지 안 보여주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1학년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직 써지지가 않았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생기부를 못 보셨을 텐데 생기부의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목이 있고요. 단위수가 뭐예요? 일주일에 몇 번 수업 듣는지. 예. 그 다음에 원점수가 뜨고 평균이 뜨고 표준 편차가 뜹니다. 예. 그래서 자 평균이 높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험이 쉬웠다. 시험이 쉬웠는데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숫자가 막 30이야.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쉽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차이가 커요. 그 얘기는 못하는 애들이랑 잘하는 애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실제로 이 동네는 아닌데 명덕 외고 같은 경우 강서구에 있는 명덕 외고 같은 경우에 영어 성적을 보면요. 평균이 96점이에요. 그러면 걔는 96점 맞으면 몇 등급 나오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평균은 50%입니다. 5등급입니다. 5등급이 40부터 60%까지 그 사이니까. 그러니까 걔는 96점 받고 5등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 등급이 조금 낮아도 조금 위에 학교들을 써보고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80점 맞으면 몇 등급 나오겠어요? 사실 80점 맞기 힘들잖아요. 근데 80점 맞으면 몇 등급 나와요? 6, 7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비교를 하는 게 학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성적표를 딱 봤을 때 그게 또 매년 다를 거 아니에요. 매년 애들 표준 편차가 똑같겠어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고등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표준 편차도 달라지고 평균도 계속 달라져요. 그럼 그 학년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점수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보통은 17점에서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22 정도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7 정도면 근데 굉장히 좀 촘촘한 편인 거고요. 예, 22에서 24
고등도가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좀 일반적인 고등학교고, 그러니까 우리 애걸 딱 봤는데 만약에 그게 굉장히 줄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동점자도 많을 거고, 그러면 내신 등급도 점수 하나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근데 22부가 또 벌어져 있으면은 우리 애가 잘하는 그룹에 있는지 못하는 그룹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거는 이제 성취도가,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된 성취도를 너는 그래도 요 정도 점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A를 줄 거야. 그거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A를 받았다.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이게 지금은 좀 비현실적인 자료인 게 뭐냐면 수강자 수가 451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없죠. 네, 없어요. 이 동네도 제일 적은 데가 150명 있던데, 150명. 네, 어딘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150명이면 1등급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 네, 그 과목에서 6등을 하지 않으면, 근데 100점짜리가 만약에 5명이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을 닥달하라가 아니라 아이들 성적을 보고 다독여주라는 거죠. 아 그래, 니네 보니까 표준 편차도 굉장히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애들이 많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내신 따지기 힘들었겠네,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목별로 쭉 써져 있고요.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게 이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융합사회 자료를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남, 인권과 관련된 뭐 어쩌고저쩌고 발표 사례에서 이렇게 했음 써져 있잖아요. 이게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얼마나 잘 써줄까요? 네, 한 반에 30명만 돼도 이거 쓰는 거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근데 과목이잖아요. 30명인 반을 한 반만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그건 거예요. 학교 선생님 눈에 일단 띄어야 돼요. 네. 학종을 생각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학교 선생님 눈에 확실하게 자기 아이, 우리 아이가 좀 각인이 돼야 됩니다. 사실 뭐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각인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도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 생기부가 이렇게 나올 거다. 뒤에서 조금 더 생기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아까 저희가 반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난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이런 애들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고 이게 지금 대진고 거거든요. 대진고가 굉장히 자료를 깔끔하게 올려줘가지고 여기 지금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면은 교육평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1학기께 올라오고요. 9월 달에 2학기께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보면 복잡하고요. 이것만 보세요. 비율. 자, 우리가 1학기 성적을 내는데 1학기 성적을 내는데 중간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중간을 50점 맞았다. 그러면은 나 50점 맞았으니까 6등급, 7등급 나올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6등급, 7등급 맞을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6등급, 7등급이 나오는 거죠. 왜? 수행평가. 제 시간에 내는 애들이 얼마 만점 주지 않나요? 학교에서? 제 시간에만 내도? 그럼 40점 얻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중간고사 50점, 점수로 치어나면 15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만점이고 기말고사가 100점이면은 매우 이상적이긴 하죠. 그럼 85점 정도 나오죠. 물론 알아요. 어떤 말씀 하려고 싶은지 아는데 50점에서 100점 올라간 거 힘들죠. 근데 이제 희망회로를 돌려서 85점 나왔어요. 그러면 몇 등급 나올까요? 이게 제 표준 편차랑 이거 가지고 대략적으로 수학이 64.7에 17.4였어요. 그러면 대충 85점이면 예상등급 한 3등급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럼 50점 맞아서 6등급, 7등급 나올 거를 3등급으로 올렸잖아요. 물론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확인 못합니다. 이렇게 학기 중에서 이렇게 한 거는 확인 못하죠. 결국 저것만 딱 보는 거기는 한데 그 뒤로 성적을 올리면 아직까지는 사실 특히 고1은 기회가 있죠. 근데 고1들은 다 파이터로 이미 돌아서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이게 그래서 요새는 1, 2, 3이 표준 편차가 계속 벌어져요. 같은 과목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 중간중간 포기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계속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내신을 조금 더 잘 딸 가능성이 사실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 정도까지는 맞잖아요. 예. 그리고 뭐 3등급 정도 나온 게 못한 겁니까? 3등급이면 상위 23%인데요. 물론 예, 인서울을 하려면 이제 상위 10에서 15% 이내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더 해야겠죠. 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야 될 근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망했어라고 하고 안 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이 정도면요. 수행평가 40 정도 줄 거면은 보통 이제 중간 전에 한 번 하고 기말 전에 한 번 하니까 두 번 해서 그것도 한 20씩 주는 거고, 이게 물론 어떤 학교는 수학을 그냥 퀴즈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수행평가를 퀴즈로만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점수 넘기기 어렵죠. 근데 수행에서 뭔가 발표거리를 네가 자유주의를 찾아와서 해, 뭔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학종을 굉장히 좀 잘 봐주는 학교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사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은 거고요. 이거 지금 잘 보이시나요? 뭐 이건 사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까 말한 일반 선택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율 활동 같은 거 뭐 기껏해야 학급 회장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죠. 투표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뭐 학급 회장이라든지 뭐 자치회 활동한 것도 학교에서 자치회를 열어줘야 자치회 활동을 하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긴 사실 어렵죠. 근데 아까 동아리 활동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아리 활동도 선배들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이제 개인 주제를 하는 동아리들도 있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뭔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고학생들을 이제 선별을 하려고 학종을 한다. 일단 그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대학들도 다 압니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얻어냈냐를 보는 거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창의적인 활동하는 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지만 그거를 그렇게 보는 학교들은 많지 않아요. 학교도 있습니다. 자율 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이만큼 있으니까 거기서 니네가 뭘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갖고 와가지고 해. 그럼 우리 학교에서 받아줄게.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건 그 학종에 이제 최적화된 학교인 거고, 근데 그 학교를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냐 안 다니고 있느냐는 사실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내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고, 창의적인 걸 보여주고 학습적인 걸 보여주려면 이 교과 내에서의 세특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단순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뭐 이런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런 거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에 이 학과를 오려면 이런 건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듣고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 거는 우리 학과를 오려는 진전성을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거라서 요거는 여기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에 있는 거예요. 그 서울대고 학교마다 다 따로따로 있어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요거를 서울대 이제 뭐 경희대 아니면은 뭐 서울대 입학사정관들한테 Q&A 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자소서가 없다 보니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뭐예요? 누가 써주는 건가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밑보이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컨설팅을 할 때 목동에 금옥여고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여학생인데 2학년 그 행동특성에 이기적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너 뭐 선생님하고 싸웠냐?
그래서 왜 그렇게 썼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는 좀 이렇게 선도 학교라서 장애우 학생들, 장애인 학생들이랑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활동을 하고 이동 수업도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친구를 안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저한테 변명을 하는 거니까 뭐 그 친구가 또 다른 이기적인 면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안 도와주는 모습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쓴 것 같다. 아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2학년 때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언을 했던 거는 3학년 때 일부러라도 장애인 애들을 더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일부러라도. 예. 왜냐면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2학년 때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3학년 때 고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거를 바꾸면은 선생님한테 막 엄마가 막 가서 따지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거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진짜 이기적인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을 뭐 이게 뭐 진짜고 거짓이고 학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다 떠나가지고 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한 번씩 점검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 보시면서 아 얘가 이렇게 1학년 때 활동을 했구나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구나 그럼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차 등급 외에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교과 성적 종합 평가한다.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라인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것만 봐도 다 나와요. 최소 자사고 특목고는 구별할 수 있고요. 수업 개설되는 과목만 봐도 어느 학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고등학교 이름으로 애들을 뽑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성을 보여주잖아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알아서 더 보여주거든요. 걔네는. 특별한 활동을 더 하지 않고 학교 활동만 더 따라가도 그런 모습을 충분히 엎어줄 수 있는 활동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가 학종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깜깜이다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블라인드로 해라 뭐래라 아니라는 거 알아요. 다 학교 이미 데이터가 쌓일 대로 쌓였기 때문에 그냥 표준 편차 과목만 봐도 다 뽑혀져 나옵니다. 어느 학교인지 대략적으로는 다 나오니까 할 거고 과목별 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살핀다. 그러니까 얘가 단순하게 그냥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점수가 잘 나왔네 이게 아니라 수행평가에서 어떤 걸 했니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저는 이런 애들이 제일 많죠. 뭐 수행평가 자율주제를 줘요. 이 단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에 맞춰가지고 네가 뭐 자유롭게 주제를 하나 써와. 그러면은 사실 70% 정도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뭔가 독특한 것들 나는 정말 이 전공에 관심이 있고 이 전공을 관련된 것들을 꼭 연구해보고 싶어. 그걸 보여주는 애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70%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도 대학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챗GPT 이용하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건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가 너무 게으르게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학종을 쓰는데 서류를 평가하는 데는 좋지 못한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끌어올려 주시는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오늘 자료를 다 이렇게 PPT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실제 생기부예요. 실제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간 친구, 약대를 간 친구의 생기부인데 이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이 친구 생기부기 때문에 그게 또 저작권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원래는 사진도 찍으시면 안 되는데 이왕 찍으셔도 됩니다. 이미 찍으셨으니까 어디 가서 올리진 않으시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그 약대를 합격한 아이의 그 행동 특성이거든요. 딱 봐도 어때요? 빨간 거 보면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범의 표본으로 아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해주다니 그쵸?
선생님이 잘 써준 것도 있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선생님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게 저도 이제 생기부 막 보면서 가장 놀랬던 게 이 학생이 없었으면 학교를 내가 못 다녔을 거다라고 쓴 선생도 있어요. 이 학생 때문에 내가 너무 교사로서의 이렇게 자부심도 생기고 교사로서 막 내가 학교에 나오는 동기가 되고 막 그런 내용을 써준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솔직히 그걸로 대학을 붙진 않습니다. 대학을 붙진 않지만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를 성실하게 되고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선생님하고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하고 친해지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서류를 해서 유리한 점을 받으려면 결국 아무리 뭐 선생님이 글을 잘 쓰던 못 쓰던 글 쓰는 사람은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이걸 사실 제일 강조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대학을 어디 쓸 거냐는 뭐 저 같은 사람이랑 상담을 해서 잡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부모님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제가 얘기한다고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착하게 살겠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사실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의료과학, 이과 계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두루두루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얘가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써줬겠죠. 그렇겠죠. 가끔 일부 조금 뭐랄까 안 좋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써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세특까지고요. 행동 특성은 써가지고 오라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건 담임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교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 내에서 다 알아야 돼요. 얘를 모르면 안 돼. 특히 얘는 지금 메디컬을 학종으로 간 친구란 말이에요. 네. 소문이라도 다 나고 선생님들도 다 얘를 예의주시했겠죠. 당연히. 왜? 성적도 되니까. 근데 이런 활동들도 다 하니까. 요거 보시면서 점점 이제 다 점점 조금씩 눈살이 찌푸려지시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써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제 요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상 실적도 안 보여줘, 독서도 안 돼, 뭐도 없어 이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부 능력과 기록 중심의 교사 역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네 수행 평가한 거 선생님이 제대로 기록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도 자기가 막 동기, 난 이거 갖고 너무 궁금해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냈어.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도 내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걸 느꼈어까지 사실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은 사실 아예 그 보고서를 쓰고 난 후에 감상문을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어쨌건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선생님이 보고 얘가 이런 수행평가를 하고 났더니 이런 게 확실히 좋아졌네. 이런 게 보여서 써준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내야죠. 만약에 선생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선생님이 먼저 수정을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런 경우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생기고 이제 세특이 이렇게 적힐 건데 혹시 뭐 수정할 거나 바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런 문구가 뭐가 들어가는지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우리 애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두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거 딱 받으면 이제 어영부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저 그런 거 몇 번 받아본 적 있거든요. 생기부에 이런 거 들어갈 건데 혹시 이거 수정해주는 컨설팅은 비용이 얼마나요? 저는 그런 거 비용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료로 해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히 제가 손 댔다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느낌 오잖아요. 이건 컨설팅 받았는데 이런 기분 나빠서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너 진짜 이 활동에서 느낀 점이 뭐야? 그러면 그것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느낀 점이 아니라 네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서 유리하게 생각되는 점이 뭐야죠. 그냥 즐거웠다 이런 느낀 점 말고
아, 내가 수학에 대해서 이런 거 해보고 나서 뭐 파동에 대해 삼각함수를 공부하고 나서 뭐 풀이의 변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음향 쪽에서 이런 왜 큰 스피커가 좋은 소리가 나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정도는 쓰여져야지 얘가 뭐 음향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다고 할 때, 혹은 기계공학과를 전공한다고 할 때, 왜 기계공학을 전형할 때도 음향기기에 대한 그쪽으로 내가 더 가고 싶다는 걸 뭔가 특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 그래야 돼? 생명학과, 생명과학과를 갈 거니까 지구과학을 안 해도 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과거였다면 맞을 수 있고요. 지금이라면 맞을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을 꼭 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학교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고 내가 지구과학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내 전공에 딱 생명에 맞지는 않더라도 내가 과학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지구과학을 들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놔야죠. 생기부를 통해서. 네. 그냥 학교에서 이거 3개 들으라 그랬는데 나는 화공생명공학과 갈 거니까 화학생명만 듣고 싶어. 물리는 싫어. 지구가 그나마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지구를 선택하는 애들이 사실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3과목이니까 이걸 들어가 아니라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라는 거를 옛날에는 자소서 썼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 이유를 생기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아, 내가 환경과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 그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아, 환경과 기후로 인해서 뭔가 돌연변이가 생긴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앤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도 연구 주제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건 인터뷰인데요. 인터뷰. 일단 과학 중점 학교를 나온 애고요. 의대에 합격한 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의대 가는데 국어가 얼마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과목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과학 중점 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과학 4과목 다 한다는 거죠. 얘는 이유를 진료와 관련이 없었지만 자연재해나 다양한 기후적 환경의 원리에 알고 싶어서 수강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강한 것처럼 일단 인터뷰를 한 것도 사실 살짝 열받긴 하는데, 예.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난 수강을 했어. 그래서 얘가 자연재해나 기후적 환경의 원리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조사해봤어. 그럼 얘가 생기부에 의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거 했다는 얘기 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자소서를 쓴다고 하면. 얘는 그런 얘기 쓸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연구를 했어로만 끝나도 사람들은 얘가 기후 재해로 인한 뭐 질병에도 관심이 있나 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전공하고 딱 떨어지게 연결시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과목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 전공과 좀 비슷하게 보이게끔만 만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교과목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봤다는 거. 그래서 모두 이수했고, 얘가 물리화학은 1등급수가 1명이었고, 그래서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아니지만 어쨌건 시범운행에서 뭐 이렇게 등급에 상관없이 난 들었다, 도전식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도 진로랑 상관없지만 나는 다 열심히 했어.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했어. 그리고 꼭 전공하고 관련이 없어도 내가 궁금해, 그 과목을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했어. 이런 어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도 차이가 있는 분도 중요한 거면 서로 연관지어 있으면 알 수 있었다라는 결말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꼭 그 전공에 딱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요새 추세는. 예. 그냥 근데 그 과목을 공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쪽을 파다 보니까 이 전공이 나왔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예.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사실 이 서울대 대입 컨퍼런스가 되게 웃겼거든요. 인성을 되게 적게 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담인데. 그래서 서울대 입시에서 왜 인성이 그렇게 적게 평가가 되나요? 그랬더니 그 입시 사정관 요 컨퍼런스 하신 인터뷰가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대에 오면은 알아서 겸손해진대요.
그래서 인성을 인성을 별로 따지지 않아도 된대요. 뭐 그랬다가 사실 큰일이 나기는 했지만 뭐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라서 웃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거야?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사회복지학과 학사가 되고 싶으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면 왜 서울대를 와? 딴 데서 해. 서울대는 사실 약간 그런 그래도 되는 학교기는 하죠. 다른 학교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 필요해. 난 그거 볼 거야. 너 확통 성적 볼 거야. 너 영어 성적 볼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공학계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능력과 관련된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학업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학업을 잘했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했냐를 더 본다는 거죠. 뭐 서울대니까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학교들도 자신들의 급에 있어서의 일정한 교과 등급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입결을 보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좀 더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딱 사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막 그 활동을 막 활동집 같은 거 막 나눠주고 이런 활동하면 좋아요. 그래서 로봇 만드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 항상 물음표가 있기는 하거든요. 또 막상 그렇게 활동을 했다 치더라도 그걸 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적어줄 수 있을까? 그럼 제대로 안 적어줬다고 선생님하고 싸우면은 학종은 끝나는 건데. 그런 의문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있는 막 내가 진짜 논문급 막 내가 의대 논문 찾아가지고 읽고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의대 논문을 읽을 수 있기는 해요. 고등학생들도 영어로 된 거 해석해서 어쨌건 읽을 수는 있으니까 아예 읽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과 준비가 아니라 약간 계열 준비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또 지금 이제 올해 큰 이슈 중 하나가 의대 정원 증가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무전공. 무전공은 그럼 학종으로 안 뽑을까요? 뭐 적긴 할 거예요. 하지만 뽑겠죠. 그럼 무전공에서 전공 영역이라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한 전공에 빠져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 교과목을 공부하다가 내가 생긴 관심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너무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거든요. 의외과를 생각하고 이거 그래서 저희 요것도 그 수시 원서 지원을 할 때 많이 써먹거든요. 뭐냐면요. 대부분의 혹시 여기 딸을 가지신 학부모님도 계시나요? 따님 경우에 화생 참 많이 시켜요. 보건 계열이나 의학 계열 갈 수 있으면 아니면 제약, 약사, 약학과 특히 약학과 희망이 좀 많다 보니까 화생을 꼭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화생이 굉장히 생기부가 점점 빵빵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대 지원할 때 화생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대를 지원시킬 때 물론 생기부가 그쪽으로 막 연결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차라리 수학과나 물리학과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기계공학과나 그런 쪽을 쓰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경쟁률도 낮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화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화생하는 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근데 별 생각이 없는데 화생을 억지로 시키면은 결코 거기에서 좋은, 그러니까 상대평가다 보니까 앞서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런 친구들은 수학을 싫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수학을 모르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라리 그런 쪽이 낫다라는 거죠.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뭐 어떤 내가 화학공학과 할 거야, 생명공학과 할 거야, 화학에 대한 활동을 할 거야, 생명에 관한 활동을 할 거야가 아니라 공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래야지 다른 데서도 좀 감점이 덜하기도 하고, 예. 훨씬 더 이득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챗GPT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일단 챗GPT가 뭔지는 아시죠? 예, 저도 가끔 외로울 때 대화를 많이 걸고는 하는데 요새 참 무서워진 게 생기부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PDF 파일을 넣어서 이 아이의 특징이 드러나는 활동들을 정리해줘. 그럼 정리해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뭐 이제 그거 가지고 아 이런과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애가 말을 못 해주니까 이제 저희 역할도 그런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이게 어떻게 분석이 돼요 그런 거는 그냥 해주니까. 예. 어쨌건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마지막 거 안 하는데 사진 찍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챗GPT 쓰라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궁금한 개념들이 있으면 개념을 물어보고 그럼 내가 그걸 추가적으로 찾아봐야지 정도로 가야 되는 거지. 뭐 보고서 써줘. 그럼 보고서를 걔가 대충 막 써요.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발표할 수 있게 개요를 봐줘. 그리고 그 개요를 바탕으로 PPT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괜찮게 되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과학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하면 어떻겠어요? 물리 시간에 내가 수행하기 조금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그 예를 조금 더 찾아보고 검색해보면 되잖아요. 예, 확실히 잘 찾아줘요. 이런 것들을 아니 문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주상절리 배웠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주상절리 지형이 어디 있어? 그거 왜 생긴 것 같아? 뭐라든지 아니면은 왜 그러니까 동남아의 가옥들은 막 저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뾰족하게 생긴 건데 그럼 우리나라도 남부랑 북부는 좀 다르게 생겼을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럼 건축학과를 지망하려는 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아니 그것도 물어보기 싫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아예 주제를 못 잡겠다. 그럼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런 학과 가고 싶어. 여기 지금 현재 좀 최신 관심이 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고등학생이 생각할 만한 주제는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활용해서 발표를 몇 개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100%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뭔가 더 공부할 거리를 찾는다에 가까운 거지 이걸 그대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찾아서 써보고 그걸로 발표를 하고 아니면은 내가 그래서 신경 AI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해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발표하고 나서 뭘 느꼈을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알아서 또 답변을 해주겠죠. 그것도 돼요. 아니면 학교 인재상을 넣어놓고 이 인재상에 맞게 뭐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다 설명해줘요. 네, 인재상 PDF를 넣고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뭐 내가 생기부에 어떤 활동, 근데 생기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단 생기부는 이런 거야라고. 그런 거는 좀 불편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챗GPT나 아니면 여기 꼭 챗GPT를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생성형 AI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안 쓸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 네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을 찾아보고 그거랑 뭐 정 안 되겠으면 학 과목에 단원을 넣어요. 그래서 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 단원에서 내가 이것과 관련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도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게 사실 능동적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적극성을 좀 보여줄 수 있게 그게 서류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거 원칙은 뭐 딱히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예. 아직 전문성이 그렇게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허위 정보에 속지 않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니까, 예.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학종을 실컷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논술을 얘기하려니까 사실 김이 좀 빠지긴 합니다. 학종이 메인이다 보니까. 네. 학종이 메인이다 보니까.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100으로 뽑는 학교가 있고 교과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예. 근데 논술을 보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논술 100으로만 보는 학교가. 하지만 최저는 꼭 붙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논술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수시에서 논술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만 파악하시면 돼요. 예, 실제로 경희대 같은 경제학과 57.1이었어요. 그냥 경쟁률. 근데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들은 26.3입니다. 반토막 났죠. 예. 서울대 반토막 이상 났죠? 네. 통과한 애가 18.04예요. 72.5인데. 물론 서강대가 더 최저가 높습니다. 경희대보다. 3합 7이죠. 세 과목 가지고 7을 맞추는 것과 두 과목 가지고 5를 맞추는 거는 세 과목 7이 훨씬 어렵죠. 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3개 6이에요.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중앙대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애가 사실 3합 6이면 중앙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3합 6에 대한 성적으로는 중앙대를 못 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시 성적으로 중앙대를 못 가는 애인데 논술을 써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최저를 맞춘 애들이 그만큼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과감하게 쓸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연대는 추천하지 않아요. 연대는 최저가 없거든요. 수능 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겨낼 거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라도 유리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만들기 제일 쉬운 게 정시이긴 하니까 사실 논술은 그래서 정시랑 같이 가는 전형입니다. 네. 재수생들은 논술 엄청 많이 써요. 왜? 이미 교과나 학종을 써봤잖아요. 그걸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도 써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번 더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학교 쓰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학종이나 교과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수시 6장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논술로 들어갑니다. 왜? 재수생은 최저 맞추는 게 다른 학생들과 다른 강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죠. 만약에 논술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논술 선생님들은 일찍부터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빨라도 2학년 여름방학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사실 말씀드렸어요. 수능은 시험 범위가 있다. 2학년 것까지. 그러면 그거는 공부돼 있어야지. 수학이 2학년 건 돼 있어야지 논술 가서 이해를 하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 빨라봐야 애들 좀 선행을 한다 치면 그래도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죠. 사실. 네.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건 뻔한 얘기입니다. 수능 성적이 좋으면 학생부 위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전형 쓰는 거고 논술 경쟁력이 있으면 뭐 논술 전형 쓰는 거고 다 뻔한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잡을 거냐가 마지막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원서를 쓸 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성적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기준이 되는 성적은 모평 성적이에요. 수능 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최저 맞출 수 있고 나는 원래 경희대 정도 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어. 근데 교과가 3점대야. 그러면 교과 전형 쓰실 거예요? 당연히 안 쓰죠. 네. 이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그 모평에서의 기준을 잡혀 있어야지 얘를 쓸까 말까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뭐 수능이 한 5등급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최저도 지금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원대라고 안 쓰겠어요? 써야죠. 아이를 다시 공부시킬 게 아니라면 내신이 어떻게 나오던 써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신이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시 성적이 얼마큼 나올 거냐라고 예측을 하는 게 결국 수시 쓰는 걸 결정지어요. 그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홍대가 수능 전에 논술을 봅니다. 홍익대가. 그리고 최저가 3합 8이에요.
수능 전이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홍대 정도 갈 것 같은 애들은 나는 홍대 이상 점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홍대를 안 써요. 그래서 경쟁률이 안 납치 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래요. 작년에 저희 반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조금 학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실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 반에만 홍대 50명 썼습니다. 논술. 한 명도 최저 못 붙었어요. 3월 8일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원장님이 알면 혼날 수도 있는데 네. 저한 친구들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 3화 8 그러니까 이미 3화 8을 넘어선 애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정시성적으로 홍대 갈 애들은 홍대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3합 9, 3합 10, 3합 11 이렇게 6월달, 9월달에 나왔던 친구들을 야 수능 때까지 공부해가지고 3합 8까지 올려. 그러면 홍대라도 갈 수 있어. 여기 지원율 적으니까 한 문제라도 풀면 붙어. 실제로 재작년에 한 문제 풀고 붙은 애 있거든요. 논술 딱 한 문제 풀었어요. 5문제 중에. 그날 그 해 국어가 쉽게 나와서 최저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해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맞출 것 같은 애들. 그러니까 정시 성적이 어디까지나 기반이 돼야지 내가 수시를 쓰는 것들이 좀 더 폭이 넓어지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윈터 스쿨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번에 제가 예비 고1 애들 했었었는데 걔네들한테도 한 얘기가 있어요. 내신 점수는 보너스야.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수시를 써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못 나온다고 해서 네가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시 성적이 잘 나오면 네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부 다 1학년 중간고사 끝마치고 와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는 다 까먹고 시험 망했어요 이러면서 막 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망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아직 충분히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고2 때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시 준비도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요새는 그런 케어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요새 애들은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고 뭐가 좀 안 나오면 이제 나 이제 안 돼.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한테 이제 막아달라. 예.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아이들이 이렇게 북돋을 수 있게 그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정말 그냥 참고용입니다. 찍기만 하시고 보통 내신이 3등급대가 나오면 이제 요 정도 학교를 쓸 수 있다 해요. 실제로 교과든 종합이든 그 다음에 2등 정도면 그러니까 2등부터 좀 앞쪽이어겠죠. 이렇게 자사고가 2점대 후반이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략적인 폼이고요.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최소한 올 2등급 안에는 들어오면은 이제 이 정도 대학은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우리 아이가 모평. 근데 거기에서 6월이나 9월 그러니까 고1, 2는 사실 지금 모평이 중요하진 않죠. 지금 모평이 중요하지는 않고 고3 모평 때 이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수시를 써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정시에 대학을 잡는 데 있어서 수시 대학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것 좀 머릿속에 넣어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1, 고2 어머니들께서 사실 가장 하셔야 될 거는 2학년 어머니들은 생기부 한번 1학년 때 써져 있는 거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걸 바탕으로 얘가 이런 것들을 장점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자가 검진을 해보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은 저희 학원으로 오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 받으시고 고1 어머니들은 애가 수행평가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뭐 어차피 내신 기간에 공부하는 거 중간기말 때 공부하는 거는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최소한 수행평가 지금 기간일 거거든요. 시간 내에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건 꼭 파악하셔야 돼요. 고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과목마다 다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바쁜데 그 시간 내에 내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기본 이상은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남학생 요새 그거 영상 뜨더라고요. 그 어린 남동생한테 남학생한테 일을 시킬 때 야, 이거 몇 초 만에 갖다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갖다 갖다 버려 이게 아니라 너 이거 몇 초 만에 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져간다고. 그런 영상이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뭐 나이 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더라도 너 그거 끝낼 수 있어? 언제까지 뭐 선생님이 언제까지 끝내래? 그럼 뭐 내일까지면 다 하겠네? 물론 이제 너무 비꼬며 또 이제 삔또 나가서 안 하겠지만 적정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 같은 건 특히 기본이라서 그런 것만 잘 지켜주게 하셔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또 정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이렇게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오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그다음 저희 밴드에도 뭐 이투스 밴드라고 해가지고 있으니까 보시고 뭐 활용하실 것들 여기 질문하면은 저보다 더 대단한 학부모님들이 엄청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막 눈팅만 해요. 근데 요새 오는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막 오류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시험 오류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밑에 부모님들이 막 답변을 달려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답변이 달려요. 그러니까 시험 오류만에 났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쭉 한 강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자면 시험 오류가 났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따져야 될까요? 따지지 말아야 될까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 뭐 따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문제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답변을 하던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가 정답에 가깝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 아이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